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특별 인터뷰 시간으로 여러분 뵙습니다. 중동 쪽에서 들려오는 전황이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마는 가장 최신의 뉴스는 어쨌든 한 달 동안의 휴전 제한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금융시장에 대한 반응도 호재도 악재도 전보다는 조금 덜 반영되고 있는 걸 보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이 주식의 가격이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는 것 중에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종전 혹은 평화의 시대로의 회복이 멀지 않지 않았나라는 아마추어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만은 이럴수록에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죠. 글쎄요, 몇 주 전에 나오셔서 양쪽 다 중요한 건 국민들과 세계 여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국립외교원의 인남식 교수를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2주 정도 됐죠. 저희가 인터뷰를 오랜만에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 사이에 정말 그냥 전 세계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악화일로로 가다가도 최근의 뉴스는 일주일 일단 좀 쉰다. 네. 그리고 한 달 동안 쉬자. 이런 얘기들이 오늘 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동의 지옥문이라는 게 조금 닫히는 분위기로 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섣불리 예단하기가 쉬운 그렇죠.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외교의 공간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는 거는 예. 그냥 파국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던 며칠 전의 상황과는 확실히 다른 국면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전쟁을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과 이쯤에서 그만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여론 같은 것들이 비등비등하게 이제 마주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후자 쪽 예. 그러니까 이쯤에선 출구 전략이 나와야 세계가 더 안정화된다. 그러니까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기 바라는 숫자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사실 이 전쟁의 양상, 특히 이 지역적인 특징이 호르무즈도 그렇고 이 전쟁이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양상이라면 지구촌이 다 공멸하는 게 불보듯 뻔하니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있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호르무즈의 봉쇄라고 하는 그 여파는 단순히 미국, 이스라엘, 이란 또는 주변국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거는 동아시아는 막론하고 예. 유럽도 직격탄을 지금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목소리는 곧 여론의 힘이 어떤 정책 결정자들에겐 분명히 압력으로 작동할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미국 국내도 지금 물가 인상 징후들이 막 보이고 있어서 그렇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6% 최저치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출마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이라도 백악관에 전화하고 난리 났겠군요. 제동을 걸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선출직들에게 선거 이상의 가치는 없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징후를 읽어보고 싶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입장에서는 상황을 예. 좀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동력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동력 중에 교수님 보시기에 이거는 분명히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전쟁을 계속해서 결단을 내야 되겠다,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 동력. 최근에 사우디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들도 좀 들리고요.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동력은 예. 일종의 스포일러라고 할 수 있죠. 예.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그러겠죠. 총리 쪽일 겁니다. 예. 또 이해는 가요. 합리적으로 이스라엘은 가장 큰 안보 위협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 차제에 이란의 위협을 완전히 근절시키지 않으면 또 반복된다는 예.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 싸움을 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예. 이 상태에서 애매하게 종전하거나 휴전하게 되면 예. 지금 우리가 봤듯이 미국, 이스라엘은 거리를 두고 있는 떨어져 있는 이격된 국가지만 예. 이란과 결국 마주해야 되는 건 걸프 국가들이니 그렇죠. 바로 바다 건너니까요. 네, 처음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전개되는 걸 원치 않았고 제동을 걸고 싶었으나 예.
이란이 저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가진 자산을 다 쏟아부으면서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하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예. 이게 반복됐다가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쌓아온 신화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고 사상 누각이네요. 그렇다면 아예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곤 있는데요. 예. 근데 그 자체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들고 그렇겠죠. 가서 완전히 1979년 이전으로 돌린다는 게 현실적이진 않아서 어쩌면 자기들도 그 목소리를 좀 세게 내면서 나중에 협상 국면이 됐을 때 지분이나 또는 영향력을 좀 더 발휘하기 위한 포석 정도로 읽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란이 예를 들면 호메이니 체제 전, 그러니까 이 신정정치 체제 전으로 돌아가는 거는 왕정으로의 복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른바 얘기하는 자유로운 사회 그렇죠. 그거의 세속주의, 세속주의 그걸 체제겠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벌어진다는 것도 절대 왕정이 지배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UAE라는 그 체제 아래서 야 저것도 또 다른 혁명에 저것도 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아닌가? 무력의 위험은 굉장히 감소됐지만 일종의 스피릿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위협은 예. 한 10여 년 전보다는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예. 2015년에 이제 권력에 다가갔고 예,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개혁 개방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이들과 여성들의 자유가 굉장히 많이 신장됐고 그렇죠. 오히려 선거가 없다 뿐이지 이란 국민들보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삶이 그렇게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따라서 그 정치적 자유에 대한 어떤 목소리가 뭐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지금 단계에서 사우디나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걸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자유보다는 예. 지금 사는 안온한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기 자기가 때문에 거기 시민권을 가진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그럼요. 나라들이니까요. 네. 오히려 그 위협은 많이 줄었죠. 그건 빈살만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주일, 한 달, 휴전 혹은 그 결과로 인한 종전에 대한 기대가 어제 오늘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 나오는 바는 굉장히 냉랭하잖아요. 우리 그런 적도 없고 휴전, 종전 이런 건 우리에게 달렸다. 뭐 이런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운터파티라는 게 지목된 게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것 자체도 고도의 심리전이다. 미국이 전쟁을 수행할 때 뭐 이런 여론들 나오는데 이 협상의 전개관은 물론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외교안보 또 협상의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레벨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제까지는 예, 양쪽에서는 나오는 말이 180도 달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수준의 대척점에 서로 협상한다 그런 적 안 없다. 한다. 예, 네. 뭐 진실 게임이니까 예, 그걸 여기서 우리가 그러네요.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고 예. 양쪽의 주장이니까요. 예, 그러나 이제 조금씩 그 언론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는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내용들이 제가 보기엔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목요일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예,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그리고 터키, 이집트 외교부 장관들 모여서 이 상황을 어떻게 빨리 마무리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진척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게 알겠는데 예. 이란의 뭐 핵폭이라든지 이런 선언이 필요한 건데 이란 측 카운터파트들이 전혀 잡히지 않았었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집트 외교부 장관이 결국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핵심 요인 간부 중에 한 명과 채널을 만들어서 아하,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48시간 시한을 두고 원전과 에너지 그리드를 파괴하겠다고 굉장히 강한 압박을 했었는데 예, 마지막에 그러면 협상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가에서 미국에 급전을 넣어서 예. 상황을 반전시켰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그 있습니다. 말씀은 이란이 그 협상에 동의를 제공했을 것이다. 트럼프의 그 발전 시설에 대한 괴멸적인 공격을 할 거라는 그 48시간 기한부에 네. 그것 때문에 뭐 그것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이란에서도 어쨌든 협상을 굳이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갈리바프 입장에서는 그런 적도 없고 우리는 전혀 대화가 진척되지도 않고 양쪽에서 계속 지금 미사일은 날아가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아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그렇다고 해서 협상 채널도 전혀 없이 그냥 마지막까지 싸운다고 보는 것도 그렇게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물밑 대화는 그렇군요. 이어진다고 보는 게 있다. 맞고요. 또 요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이란의 외교부 장관 아락치라고 그렇죠. 하는 장관인데 예. 아락치 장관도 비슷한 말을 사우디의 알 아라비아와의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모스타바 지금 최고 지도자와 네. 미국과 협상하는 것과의 관련해선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란 내부적으로.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사우디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걸 보니까 마냥 파국을 향해서 치킨 게임처럼 서로 달려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은 측이 있고 안 알리는 게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좋은 측이 있다라는 걸 그렇습니다. 인정한다면 협상이 없었을 가능성보다는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다른 신호를 각자 편하게 받아들이는 그렇겠죠. 청중이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이란 내 강경파들은 아 그래 우리 그래도 리더십이 아직까지 싸울 의지를 견고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겠죠. 있으니까요. 예. 그냥 그게 전부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봅니다. 근데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게 되는 배경이 이 전쟁을 일으킨 한 측의 당사자인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워낙 없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가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란에게서 석유와 가스 관련된 큰 선물을 받았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15개 쟁점 사안에 대해서 이란 측과 논의한다. 아무리 트럼프가 신뢰가 없다 하더라도 15개 쟁점이라는 구체적인 거명을 했을 때는 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 15개의 조항들을 차치하고 나서도 대충 이란의 핵 관련 포기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역 관련 미사일 능력 제한 호르무즈를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걸 전쟁 상대방이고 지금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친 입장에서 이걸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참 지금 뭐 열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는 만약에 이 제안이 진짜 왔다면 예. 환영을 바로 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기들도 협상의 레버리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뭐 거부하고 부정하는 게 맞는 수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예. 이 15개 조항은 일종의 데자뷰인데요. 예.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JCPOA라고 하는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예.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일명 예. 스냅백이죠. 예. 그리고 스냅백을 하면서 완전히 두 나라가 이제 갈 때까지 갔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파국이다 이게 아니라 예.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예. 12개의 대화 재개 조건을 겁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이. 그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예. 대통령은 사실은 이란 문제는 그냥 돌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뭐 네타냐후의 꾀임에 빠져서 전쟁을 한 게 전혀 아니라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만큼은 자기의 마음 한 구석에 굉장히 중요한 외교의 과제처럼 지금 들고 있었던 거고요. 예. 지금 이 타이밍에 그런 협상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창문이 열렸다면 예. 그때 12개 조항에서 한 3개 정도를 더 아마 업그레이드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예. 뭐 구체적으로 15개 조항이 다 나와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개 정도의 핵심 아젠다들은 의제들은 2018년과 같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호르무즈가 추가된 거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게 정확하다면 이 안에 부쉐르라고 하는 민간 원자력 시설에 대한 미국의 지원, 예. 그러니까 일종의 보상 조건으로 예. 그리고 제재 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2018년처럼 일방적으로 이란을 코너에 몰고 이거는 너네가 만약에 다시 제재를 해제하고 싶으면 항복하고 와라고 하는 차원과는 조금 다르게 예. 너희가 만약에 이 15개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주면 예. 제재를 해제해준다고 하는 일종의 보상책이 들어가 있는 당근과 채찍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린 그리고 더 고민한 네. 조건이라고 볼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전 초에는 트럼프의 명확한 이 전쟁의 목적으로 거명이 됐던 게 레짐 체인지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도 내가 이렇게 때려주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봉기하라고 그런 철없는 지금도 돌아보면 약간 철없는 그런 아니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법했죠. 지금 지금 돌아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달랐죠, 베네수엘라랑.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상황 인식을 트럼프가 한 4주간의 전쟁을 통해서 하게 됐고 그 레짐 체인지에 대한 미련을 버려버리니까 협상안을 낼 수 있고
또 그 협상안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이란의 협상 파트너도 레짐 체인지만 아니라면 우리가 협상 못할 이유가 뭐냐 이런 관점에서 해석이 되더군요.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하죠. 예, 근데 전쟁 초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체제 자체를 바꿔버리는 게 제일 쉬운 옵션이라고 생각했을 법합니다. 예, 그거는 작년에 6월에 있었던 12일 전쟁 예. 그리고 미드나잇 해머라고 하는 핵시설 공격을 통해서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돼 있었고 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제거했더니 예. 국가가 통째로 넘어오는 경험을 했고 무엇보다 올 1월 8일에 3천 명 또는 3만 명의 이란 국민들이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라고 외치면서 거리에 나왔던 경험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체제가 순식간에 넘어간다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나는 이란에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내세울 수 그렇겠죠.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네.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협상을 통해서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다음 카드 정도로 전리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른바 증권시장에서 얘기하는 타코가 발생하고 그 트럼프의 종전선언, 승리선언이 이어진다면 겉으로 볼 때는 뭐 이해할 만하지만 레짐 체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신정정치체제 그리고 더군다나 순교자의 아들이 지금 그 순교자의 그렇습니다. 역할을 하게 되는 이란 정권 이게 유지된다라면 미국은 물론이고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본 세계 여론 그리고 인접해 있는 사우디나 UAE의 두려움과 공포는 여전한 상황으로 존치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 확률이 높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건 맞고요. 예, 동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1월 8일에 거리에서 쓰러져간 이란 국민들이 예. 뭐 인권단체 표현대로 3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면 네, 만약에 지금 상황이 종료됐을 때 그리고 지금은 전시니까 최고 지도자나 권력 핵심부와 같이 우리가 그냥 뭉쳐서 싸워야 된다. 외세와 싸워야 된다. 이게 작동하지만 예, 상황이 종료가 됐고 아하, 그리고 이제 복구도 해야 되고 그러나 네. 여전히 제재 중이고 예, 그렇다면 1월보다 전혀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예, 이제는 더 이상 깃발 아래 뭉치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6개월이 될든 1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거리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훨씬 힘들 테니까요, 경제적으로. 아하. 그리고 이제는 두바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그 암시장 달러 같은 것들도 거의 차단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뭐 1000여 발 미사일 중에 500발을 아랍에미레이트를 향해 쐈기 때문에 예, 일단 거의 적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나마 배출구가 되었던 일종의 여러 가지 그 채널들도 지금 막힌 상태라 예,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체제를 살려놨다고 가정을 한 최고 지도자나 주변 핵심 권부 인사라면 이대로 갔다가는 작년 말 올 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조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선언하고 나온 다음에 네, 제재 압박을 강화하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국민들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다시 결집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예, 오히려 이란 체제가 차라리 소프트 랜딩하면서 조금 더 이 온건파 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순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낙관 네. 시나리오긴 하나 예. 그렇게 또 비현실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어쩌면 트럼프나 이 미국의 전쟁 수뇌부에서도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군요.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모든 것을 잃는 세력들이 분명히 또 이란 내에 있기 때문에 네, 혁명 수비대에서 아주 강경파나 이데올로그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더 나으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양보하고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게 더 나으냐 하는 선택지가 찾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전해지는 뉴스가 전혀 상반된 예를 들면 확전이 된다거나 또 예를 들면 담수화 시설이라든지 혹은 원자력 혹은 정유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쌍방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요.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한 두어 번 속아본 입장에서는 저는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혹해 보입니다만은 휴전과 종전에 대한 얘기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좀 교수님의 분석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말씀드린 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결국은
지금 파키스탄이 중재자로 나섰다는 거죠. 예. 원래 그 올 2월 26일까지 있었던 3차 협상은 오만이 중재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오만은 미국이 보기에는 불편부당한 중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당시 상황을 미국에게 불리하게 지금 발언을 했다고 하는 네. 이유이기 때문이죠. 파키스탄이 나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일종의 동맹국과 같은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서게 되고 예. 이란을 압박하면서 사실은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지 협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 그런 옵션들을 이제 주변국들이 만들어줘야 될 텐데요. 예. 지금 단계에서는 양쪽 다 이 전쟁을 끝내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하는 판단이 체제 권부 내에서 아마 곧 설 것 같은데 예. 그때 이제 중재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죠. 가장 걸림돌, 종전과 휴전의 가장 걸림돌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그 중에서 네탄야후. 근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네탄야후의 말은 전보다는 훨씬 좀 누그러져 있어서 트럼프 혹은 미국 측의 강력한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내부의 분위기 또 네타냐후의 정치적인 입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결국 네타냐후의 결정은 미국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이 의사의 전혀 반대쪽은 아니더라도 계속 아긋장을 놓으면서 이 종전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을 제동을 걸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도 얻은 게 많습니다.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요. 이란은 숙적이었는데 예. 그 이란과 자기가 싸우기 버거운 건 뭐 누구나 다 알죠. 그렇죠. 미국을 동원해서 이란과 싸우는 전쟁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렇다면 늘 이란발 안보 위기에 몰려있던 이스라엘 특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예.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해내지 못했던 그 모습을 미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지적 동맹 국가를 군사적 동맹처럼 해서 주적을 선제 공격하는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 이란 전쟁을 찬성하는 이스라엘 내 여론은 94%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라는 데서 예. 한 일주일 전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예. 그래도 다른 조사에서도 90%를 상회합니다. 반면에 이제 네타냐후는 스스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그리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책임론이 있어서 예. 개인 지지율은 4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분위기라면 만약 지금 총선이 열려도 이 네타냐후의 연정은 존속할 것 같다는 게 중론입니다. 예. 그래서 10월 총선이 있지만 어쩌면 6월 조기 총선으로 갈 가능성도 의원 있다는 내각제니까. 네. 예. 그런 말도 나오고 그렇게 될 경우에 네타냐후는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재신임한 이 사람이 우리 지도자다라고 예. 하는 거를 보여준 거고 전시내각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네타냐후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쯤에서 서는 게 맞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뒤집어 엎진 못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한번 많이 보여줬고 예. 미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명과 암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개전 초기처럼 끌고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텐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어쨌든 총선 전까지는 전쟁 분위기가 유지되는 게 맞기 때문에 예. 지금 단계에서 징후들을 보니까 일단 레바논 쪽으로 전장을 확산시키고 예. 시리아 쪽으로도 확산시키면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안보 내각은 계속 존속될 것 같은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는 지금 종전을 한다 하더라도 얻을 걸 많이 얻은 정치적인 셈법을 갖고 있겠군요. 최고의 수혜자죠. 네. 이 전쟁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그 미국이라는 거대 패권 국가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한번 좀. 약간 반복하는 걸 텐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금 저도 좀 세밀하게 보기 시작하면서 느낀 건데 예. 이 이란 전쟁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에게 완전히 휘둘려서 들어간 것 같진 않다. 아하. 이란은 이건 분명히 트럼프 개인의 예. 어쩌면 자기 외교의 가장 중요한 숙제를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먼저 드려야 설명이 되는데요. 네. 2018년에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백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개 조항을 걸면서 예. 이란의 굴복을 요구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란의 이 핵 합의는 오바마가 맺은 핵 합의는 너무나 부족한 합의였고 이것은 이란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사실은 그게 미국 조회에서 받아들여졌던 얘기였고요.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일단 파기를 한 건 상황의 문제를 이제
올려놓은 거거든요. 예. 이제 해결한다는 건 이란의 변화를 원하는 건데 그렇죠. 그때 최대 압박으로 제재를 계속 강화했다면 이미 이란은 무너졌을 거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확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4년 후에 바이든에게 정권을 빼앗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유보됐다고 생각한 거고요. 아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란이 더 득세를 해서 예.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이란 문제를 결자 해제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유보돼 있던 상황에서 네. 다시 재임돼서 온 겁니다. 재선으로.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동안 언제 이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 왔는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이 지금 너무나 약하고 가장 취약하고 특히 이란의 촉수 같던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이런 세력들이 다 약화된 상황이라면 네. 지금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해도 이란을 뒤집어 엎는데 크게 위험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저는 네타냐후가 이제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타냐후가 정보를 주고 트리거링 시켰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말이 맞았어요. 2월 28일에 개전했을 때 네. 48명인가요? 이란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최고 수뇌부들이 다 죽였죠. 40초 만에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이 한 세대 만에 올까 말까한 기회다. 다 모인다. 우리가 그 좌표 정확히 알고 있다. 아, 무섭네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그게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수순에서는 이제 좀 엇박자가 났던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처럼 넘어오거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거니까요.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타냐후에게 끌려갔다고 보기보다는 자기 아젠다를 지금 이제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이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때리십시오라는 말을 7번이나 지금 정상회담을 했어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뭐 유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말을 흉금을 터놓고 할 수 있는 그 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거죠. 또는 네. 국가로서는 이거는 뭐 동맹 국가라고 하는 그 층위를 넘어서는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설명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예. 어느 하나가 압도하진 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 서사 내러티브가 자기가 기독교를 대표하고 복음주의 개신교의 일종의 뭐 대표 같은 느낌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또 주 지지층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그 복음주의 그 개신교 중에 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종말론의 서사가 이스라엘과 딱 일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 제가 중동학개론 때 좀 설명을 상세히 드렸던 네. 내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원래 기독교의 본류는 예.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그러나 1967년에서 70년 어간에 이스라엘의 공공외교를 통해서 미국 남부의 그 바이블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형제다. 예. 하는 어떤 그 신학적 서사들이 아하. 이제 주류 기독교 복음주의 계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코어 지지층들은 이스라엘은 우리의 형제야라고 하는 걸 백악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강하게 발신할 수 있는 심리적인 지지대가 된 거고요. 예. 보다 현실적인 거는 저는 역시 자금의 흐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태인 자금. 유태인 자금이고 지난 24년 대선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한 사람이 미리암 아델슨이라고 네. 하는 카지노 재벌이죠. 라스베가스. 유태인이죠. 예, 1억 600만 불을 지원했다는 거죠. 뭐 엄청난 그 자금 지원이었고 그 미리암 아델슨의 평소 신조가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연동될 수밖에 없고요. 항상 뭐 돈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동시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조야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이스라엘의 로비의 구조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하나의 현실적인 사실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선출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의원이든 주지사든 간에 결국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한번 찍히면 그래서 반 이스라엘의 법안이나 발언이 나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끊기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하. 찍어서 공격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함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미국을 이스라엘이 뭐랄까요 설득하고 자기 이익에 맞게 끌고 왔던 배경인데요. 네. 앞으로도 그럴까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굉장히 그 미국 내의 그 바닥층 또 식자층의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은 최근 한 2, 3년 통해 특별히 트럼프 재임 기간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악화됐죠. 안 좋아지고 있죠. 여전히 공화당 지지자들은 견고한 지지를 이스라엘 쪽에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상당히 이제는
소위 BDS라고 하는 예.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이콧하고 투자 철회하고 생션하자는 입장으로 많이 민주당의 특히 젊은 층은 돌아서 있고요. 네. 문제는 중도층입니다. 별 관심 없던 사람들도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통령이 왜 중동에서 전쟁 안 한다고 해놓고 거기 끌려 들어가고 있지? 왜 말이 다르지? 예. 그리고 왜 하루에 10억 달러씩 거기에 써야 되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게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면 예. 당연히 여론이 악화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이스라엘이 70년대 초부터 공들여서 쌓아왔던 무조건 미국은 이스라엘의 친구라고 했던 그 공공외교의 자산이 예. 아래서부터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여론의 추이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뭐 우리 국민들도 이제 주유소에서 휘발유 넣으시면서 아 트럼프 때문에 이게 뭐야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계실 법한데 사실 가스라고 하는 그 주유소의 출입 횟수라든지 돈을 쓰는 거는 미국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한 번 넣을 때 엄청 넣기도 하고 예. 그럴 때마다 우리 대통령이 갑자기 저기서 전쟁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 그 여론이 반유태인 정서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거를 이제 지금은 전시 상태니까 일단 빨리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게 되면 아마 또 그 공공외교에 진력할 겁니다. 어떤 네. 형태로든지. 그렇군요. 국제 정세를 좀 그 점검해 볼게요. 이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중동 왜 산유국이 집중돼 있는 특히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죠? 그렇죠. 원유 가스의 수입 원인데 이 전쟁이 휴전이든 종전이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마무리된 이후에 과연 미국을 유지해주고 있던 페트로달러라는 그 체제, 미국의 중동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은 어떤 방향을 잡을 거라고 보세요? 아직은 좀 예단하기가 섣부릅니다. 예. 그러나 이제 뭐 미국의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이야기하기엔 중동이 굉장히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예, 일단 걸프 국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그렇죠. 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안보 공약 하에 있습니다. 예. 지켜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예. 많이 실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어쨌든 자기들의 민간 자산들이 이란의 공습으로부터 당하는데 요격이 잘 안 된 부분도 있었고 그렇죠. 더구나 뭐 정유 시설이나 또는 예. 심지어는 담수화 시설까지 타격당했는데 미국의 모든 요격 자산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기 존재하는 거냐 하는 불만도 없진 않았을 겁니다. 차별적이었죠. 그런 예.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야 이제 우리는 미국이랑 같이 안 가라는 말을 G7 국가는 누구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걸프 왕정 국가들의 안보 시스템은 예, 미국의 소위 상호 운용성에 완전히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군사 방어 시스템은 미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요. 네, 그거를 그럼 대체할 만한 누군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건 중국도 안 되고 러시아도 안 됩니다. 예. 현실적으로 예, 말은 불평은 할 수 있지만 걸프 국가들은 결국 미국의 안보 의존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렇게 안보 의존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무기도 다 사주고 하는데 정작 당신들이 정보 자산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우리에게 주지 않고 요격도 안 해준다면 예, 우리가 완전히 이거는 의리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을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안보는 의존하되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미국에 대해서 예,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은 아마 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역시 아랍에미레이트도 미국의 안보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거기는 뭐 유럽산 전투기도 갖고 오긴 하지만 그랬을 때 중국의 굉장히 경도된 모습을 일부러 보여줍니다. 예, 그럼 미국이 긴장하죠. 왜냐하면 걸프가 또 열리면 예, 미국의 중국 견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또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저는 중동판 안미 경중 같은 게임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걸프 국가들이 예, 오히려 안보를 더 관여해주길 그렇군요. 요구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그 관계를 또 확대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는데요. 예. 그게 곧바로 페트로 위안으로 가느냐 아니냐는 좀 섣부를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말씀을 하셔서 네. 그 질문을 이어가 보면 적어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을 때 이건 우리 국가 이익에 대해서 이건 배치되는 거고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이 물러야 된다. 이런 류의 강한 언급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한다.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하고 존재감이란 측면에서 너무 머물살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뭐 일차적으로 생각하면 예, 말을 강하게 하려면 예, 든든한 자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예,
적어도 안보 전략 군사 자산이 중동에 깔아놓은 중국 자산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예. 그렇다면 가서 내가 평화의 중재자가 되겠다고 하는 말을 하기엔 예.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지금 좀 부족하죠. 음. 그리고 지금 사실은 첫 단계에서 볼 때 개전 초기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만했을 겁니다. 예. 베네수엘라와 이란이라고 하는 사실은 국제 규범 바깥에 있는 두 나라를 미국이 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두 나라는 공교롭게도 중국과의 굉장히 강력한 그렇죠. 특히 석유를 끊으러 하는 유대 관계가 있었고요. 예. 이걸 끊으면서 중국을 옥죄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법하고 예.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그게 타격이냐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이란산 해상 적재분 원유를 한시적으로 제재를 풀어줌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시장에 공급되게 하고 예. 그러면 그 1억 한 6천만 배럴 정도 되는 건데 그거의 상당수를 받아낼 수 있는 그 중국이겠죠. 물량을 수용할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베센트 장관이 한국과 일본이 많이 가져갈 거라고 얘기를 해도 네. 그게 뭐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석유를 통해서 옥죄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긴장하다가 이거는 아닌 걸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지금 너무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말을 아껴야 되는 거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또는 유럽 사령부에서 예. 중동 쪽으로 지금 전부 옮겨지고 있다는 실제로 거죠. 우리도 경험했지 하고 않습니까?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도 지금 완전히 잊혀진 것처럼 돼 버렸고. 네. 그러면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의 어떤 전략 중점이 다시 중동 쪽으로 계속 가서 있는 게 예. 안보 전략 면에서는 중국 면에서는 좀 편할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괜히 중국이 나서서 중동에서 막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미국과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겨루는 모양새를 보이는 거는 예. 자기의 사실은 여기는 좀 조용히 로우키로 있으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수렁에 빠져들게 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판단을 했을 법하고요.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약간 침묵 모드로 원론적인 이야기하고 외교의 장에서의 존재감만 드러내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상황을 중국이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지금 세상이 좀 특이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란에 대한 심정적 동조감을 내비치는 국가들. 예.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의 정서가 어떻게 흘러가나를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으면서 상황이 일단락됐을 때 전 세계의 어떤 그 새 규합 이런 차원에서 그 이란과의 관계를 좀 자기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도 그릴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호사가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실 4년 이상 진행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그걸 뭐 전쟁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자 지구에 있었던 굉장히 참혹했던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조금씩 오른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국과 대만 이 관계, 그리고 미국이 어떤 단계에서 인발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궁극적으로는 대만을 병합하고 싶어하는 게 본질적인 중국의 소원이라면 이 차제 중국의 셈법은 대만과의 관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미국과의 이해에 더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관계는 어떻게?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사실은 지금 유럽에서 전장이 열려 있고 예. 중동에서도 전장이 열려 있고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약간 아마겟돈 같은 비현실적인 미사일 주고받기 전쟁이 계속되고 그렇죠. 있다면 예. 중국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관심이 다 중동과 유럽에 가 있는 전제로 자기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고민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군사적인 모험주의를 택하는 것이 시진핑의 전략에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제동 장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까지 군사적으로 도발 단계까지 고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상황을 관전하면서 약간 나중에 자기가 뭐 평정하고 중재하는 역할 정도의 중국의 이미지를 더 내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이 전쟁이란 관점에서 도강량이군요.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전자의 입장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이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미국의 전력에 대한 검증과 판단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할 수 있었던 한 사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겠죠.
이 실전만큼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러니까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허점도 많이 보였고. 그럼요. 전략도 있고 무기 체계라든지 공습하고 돌아오는 패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술 교리 교범들이 다 드러났을 텐데요. 예. 예의주시하겠죠. 예.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그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직면할 거를 염두에 둔 것 같진 않고 네. 자기들의 군사 빌드업을 위해서 충분히 그렇겠네요. 참고 자료를 활용할 만한 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보여준 건 아니고. 보여줬다고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 이상의 군사 능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과는 없다. 예. 어.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무서운 군사적으로 무서운 나라라고 하는 건 네. 상시적으로 전쟁을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장 자체에서 미국이 지진 않아요. 그 정치적 게임에서 그렇겠네요. 예, 판단 착오가 있었던 국내 경우죠. 여론에 대한 네. 대응 뭐 이런 것들. 뭐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달 이내에 완전히 승리 선언하고 음. 뭐 걸프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그게 이제 안정화 작전으로 들어가고 정치적인 게임이 되면 밀리는 경우가 있었죠. 승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전쟁의 지금까지의 중간 단계에서 가장 미소를 띄우는 건 역시 러시아의 푸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네타냐후와 푸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네. 러시아의 지금도 전선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의 입장에서 이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단 뭐 자기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국제사회가 예. 유엔 헌장을 위반했고 국제 규범과 질서를 깨뜨린 주범이라고 네. 하는 그 일종의 주홍 글씨를 더 씌웠는데 예.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뭐가 다르냐? 예, 미국 이스라엘이 어쨌든 국제법적으로 네. 용납되지 않는 선제 공격을 했다고 이야기하면 뭐 우리가 영토를 점령한 거 가지고 너네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도 예. 뭐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자기들의 그 해상 원유 적재도 다 이제는 한 달 동안이지만 네. 그 제재를 풀어버려서 그게 또 인도로도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가 굉장히 재밌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해상에 깔아놓은 또 자기들이 들고 있는 원유를 파는 거를 이제 좀 조절하겠다. 유가가 올라가니까 자기들도 좀 장사를 해보고 그동안에는 어디 팔 데 없나 막 이러고 그러니까요. 있다가 그렇게 됐고요. 카타르의 LNG 시설이 한 17%가 괴멸됐고 그렇죠. 5년에서 10년 정도 생산 차질이 예상되는데 예. 불가항력을 선언했더군요. 예, 카타르의 LNG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가스 독립을 선언했을 때 예. 카타르산 LNG가 홍해를 거쳐서 지중해를 건너가서 이태리나 벨기에에다가 집중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체제를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막아버린 상황이 돼버린 네. 거죠. 그러면 유럽 내에서도 야 뭐 러시아의 저 야욕이나 이 유럽을 위험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겨울에 얼어 죽을 수는 없지 않냐는 말이 네. 나올 법한 그런 네. 상황을 기대할 법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푸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황이 왜 이렇게 전개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할 법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뭐 예를 들면 돈바스 지역에 대한 분할 어느 선을 그을 거냐, 뭐 이런 게 지금 그 전쟁의 최대 쟁점이죠. 쟁점이니까 네. 그런 그 쟁점의 다툼 속에서도 푸틴은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국제적인 관심사가 전부 호르무즈로 가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또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전장에서 자기들이 유럽이나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 관심사가 현저하게 이슈 파이팅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뭐 불법이다, 러시아의 강탈이다 말을 해도 그거를 경청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압도적으로 이건 힘이 센 나라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미국과의 관계 설정 또 걸프 국가들이나 이란과의 관계 설정 우리 외교부 장관도 이란 외교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쩌면 지금 정부의 외교 무대에서의 가장 큰 시험 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떤 스탠스를 북이울에서 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예, 호르무즈를 통해서 가장 수혜를 입는 국가, 예, 가장 이익을 보는 나라가 거기에 대한 비용 분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메시지는 예, 우리로서는 사실은 아픈 메시지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거든요. 그 미국의 5함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고 항행의 자유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석유 공급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5함대에서 7함대로 이어지는 그 석유 공급선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항행의 자유가 무너진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올지 잘 모르겠어요. 불투명한 걸 가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좀 뼈 아프고요. 예. 다시 말해서 단순히 뭐 참전하라 파병하라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거기서 얻어왔던 과실에 대한 우리의 비용 분담이나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준엄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맹이 더 이상 옛날처럼 어떤 일방적으로 뭐 퍼주고 또는 혈맹이라고 하는 서사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압박이 들어왔을 땐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수 있고 무엇을 제안해 줄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당장 뭐 그 상선이나 유조선의 안전 항행을 하기 위한 호위함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 군사적으로 검토해야 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장병들, 우리 함선의 보호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 소해 능력이 뛰어납니다. 어뢰에 대한. 기뢰 제거 능력이 기뢰에 뛰어나기 대한.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직접 군사 작전에 노출되거나 전선에 우리가 당사자로 들어가는 위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평가해야 되고 그것 아닌 형태의 기여가 어떤 것이 있을지를 찾아내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전략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아마 뭐 우리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아직은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입장이라든지 그 교섭에 대한 뭐 이런 게 오픈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 지금 호르무즈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가 제가 보기에는 밝혀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뭘 어떻게 기여하겠다고 말하는 건 아직은 좀 이르고요. 2020년인가요? 그때도 사실은 비슷한 이슈가 있었죠. 예. 그래서 미국이 호위 연합체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랬는데 그때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청해 부대가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입구까지 확대하면서 그런 정도로. 네, 우리도 그러나 어쨌든 대의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 이 안전 항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서 사활적인 이익이 있으니까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그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호르무즈에서 안전 항행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의 비용 분담은 언젠가는 우리가 마주해야 될 현실이긴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끝나더라도 네. 청구서는 올 가능성이 많다. 예, 어떤 형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얘기가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예, 논리적으로 좀 궁색해요. 우리 공병부대가 그 인근 지역에 지금 가서 활동하고 있죠. 공병부대는 남수단 한빛부대가 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유니필이라고 해서 예.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예. 교전을 감시하기 위한 동명부대가 나가 있고요. 예. 그건 이제 유엔 평화휴지군으로 나와 있죠. 남수단 한빛부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부다비의 아크 부대가 나가 있고, 네. 그리고 청해 부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젊은 장병들이 그 지역에 있네요. 장병들이 그 지역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하루 빨리 안정화가 되는 것이 글쎄요. 예, 아주 핵심 다행스럽게 아직 우리 젊은 장병들의 위해나 어떤 피해 사항이 보도되고 있지는 않은 건 정말 다행스러운데 어쨌든 그 부분도 우리 관련 부처 국방부 외교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잘 이렇게 관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그 모시다가 보니까 아까 저 방송 중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2022년도였죠 중동학개론 2021년도 겨울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맞아요. 2021년도 겨울인 것 그랬나요? 같습니다. 네. 네. 그때 10부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담입니다마는 워낙에 반응이 좋았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가까이 흐른 다음에 기억나실 텐데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맞아요. 네. 때 2년 전에 있었던 그 이제 알고리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 10편의 콘텐츠들이 야, 그 알고리즘 참 무섭더군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 가지고 다시 각 영상당 거의 100만 조회씩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사실 방송 제작자의 입장, 기획자의 입장에서도 야, 콘텐츠의 이 퀄리티라는 게 이렇게 참 이 알고리즘을 이겨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송을 잘 안 하십니다만은 책을 쓰신 것도 오랜만에 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단독 집필한 건 거의 처음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현대 중동의 이해. 네, 사실은 그게
예, 제가 외교관들 가르칠 때 쓰는 강의록을 문장으로 만든 거기도 하고 예, 중동학개론에서 했던 얘기들을 책으로 풀어냈다고 그러시죠. 해도 되는 그 스토리들입니다. 네. 저는 한 2주 전에 출판사에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다는 못 읽고 한 태반 읽었습니다만은 중동학개론의 진행자의 입장에서 그거 읽으면서 좀 소름 끼친다고 할까요? 그 데자부 같은 것들이 생각이 네. 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혹시 중동에 대해서 사실 중동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에 대한 이해하고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은 여러분의 투자도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단독 조서를 처음 쓰셨다는 것도 전 약간 신기한데 현대중동의 이해 그리고 저희 3프로TV의 중동학개론도 함께 봐주시면 이런 전쟁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 훨씬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 걸프전이 90년, 91년에 있었습니다. 예.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그때 아버지 부시 때죠. 예, 압도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콜린 파월이 그렇죠. 있었고 슈와르츠코프 장군인가요? 예. 이제 뭐 전쟁을 정말 멋있게 영웅들이죠. 예, 냉전 끝나고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전쟁 찬성론이 거의 97% 가까이 육박했고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91%였습니다. 네. 그런데 재선에 실패합니다. 그때 바로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정치인으로서 생존하는 거는 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세상을 평정함으로써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네, 그때 클린턴 대통령의 그 대선 슬로건. 선거 슬로건 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상황이 예, 과연 누구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고요. 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득실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조금 더 냉철하게 예, 결국은 경제가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예, 호르무즈가 열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석유 걱정, 식량 걱정, 비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정치인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분이 그걸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 그래서 조금은 힌트를 주는 게 주가가 많이 빠지고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타코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게 다다르면 결국 종전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립외교원의 인남식 교수님과 중동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